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나란 일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법에 정해진 조건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태 파악을 빨리 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과 또 해당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능력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다급한 위기일수록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근본이 더 잘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송유관이 터져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현장을 보고 와서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 2차 피해자는 어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보다 기업이 먼저 보이네요. 100번 양보해도 기업에게 피해가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치죠. 그래도 그게 이 흘러나온 기름이 언제 다 수습될지 몰라서 한숨만 짓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두고 주무장관이 해야지 됐을 발언이었을까요? 어제는 또 청와대 입이죠. 청와대 대변인이 뽑혔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앵커를 오래 했고 또 현재까지 부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인데요. 아침까지 편집회의를 하고서 청와대에 간다는 것. 사실 언론에 오래 몸담아온 저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어떻게 보면은 지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어디 갔나요?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의 자격 심사, 뭔가 좀 다시 생각해야지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세무사 따로 쓰기 힘든 분들 위해서 무료로 세무 업무를 도와드리는 건데요.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3부에서는 지난달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출연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인데 그래도 좀 괜찮았죠? 네. 다음 주 또 목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네. 그래도 선방이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만기가 있는데요. 네. 벌써부터 주변에서는 후덜덜덜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예. 많이 겁을 내고 있는데 네. 오늘도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예. 1169억 매도를 한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433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도 종합이 오늘 좀 많이 올라서 1907.8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마의 1900선을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2000선에서 내려온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사실 다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시장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뉴욕 증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서 다들 이런 뜬금없는 상승은 뭐지라는 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없는데 사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올라간 크다란 이유는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투신권과 좀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이 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해서 예. 지수를 견인시키는 좀 역할을 해주었고요. 네. 가장 큰 역할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오늘 22,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강력하게 좀 올라주었고 오늘 철강주 쪽에서는 현대제철 정도 좀 강하게 올라주었고요. 그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던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등 화학주들도 조금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도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사실 코스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꽃장세였었던 것 같고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쓰린 가슴을 좀 이렇게 쓸어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테마주로 좀 많이 올랐었던 네. 3D 프린팅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고요. 반면에 지금 약간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갤럭시 5 예. 출시에 따른 기대감으로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이제 IT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왕따가 됐었나요? 예. 네, 정말로 기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팔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씩 지난주부터 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네.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특히 방수폰,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앞으로 좀 방수폰은 전체적인 사양으로 이제 네. 가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방수폰 관련주인 UIL이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 네. 서원인텍도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오늘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뭐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텍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IT 부품류 중에서도 갤럭시 S5의 스펙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네.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 바이오 관련주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뭐 바이오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예, 오늘 보시면 뭐 셀바이오텍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예. 뭐 마크로젠, 그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라든지 또 차바이오엔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이오 관련주들이 사실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매기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네.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 뭐 상대적으로 뭐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안전한 쪽,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렸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테마주 성격의 뭐 3D 프린트라든지 뭐 조류독감 이런 쪽에서 나온 돈들이 네. 다시 이런 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있어서 이런 쪽에서 좀 흐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또 이게 동조될 땐 또 안 좋을 때 많이 동조가 됐었는데 네. 그래도 네네. 좀 올랐던 것이 오늘의 좀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냥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 사실 그제 반등이 사실 좀 많이 미약했었고요. 네.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했었고 또 어제도 생각만큼 올라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된 형태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 좀 바닥을 잡지는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이제 나오는 고용 지표에 네. 모든 좀 눈들이 쏠려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다음 주 만기 연관된 물량과 함께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거래소 시장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본다라면 종목별로는 뭐 미국 시장에서 워낙 바이오 업종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계속 좀 연동을 하면서 업종이 많이 연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오늘 실질적으로는 종목들의 등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 봐도 뭐니 해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면서 네, 급등을 한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네. 네, 또 신규 상장 모멘텀이 있었던 뭐 인터파크 INT도 오늘 상한가 거의 2배죠.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실질적으로 뭐 미국과의 디커플링 그동안 네. 계속 그랬었는데요. 뭐 잠깐이나마 반등하는 자체는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반등, 현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테이퍼링을 용인할 만한 네.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씩 더 호전되는 모습들이 1월, 2월로 지나면서 3월까지 연장되면서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의 호전만 나타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좀 바란스를 잡겠지만 테이퍼링이 지표의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좀 동반이 되면서 네. 지표의 호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은 지수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종목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목에, 지수에 예.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 종목에 투자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 종목들은 정말 네. 불꽃장세거든요. 오늘 예. 하이닉스도 1950원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급락이 가져오는 기술적 반등 장세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면서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조금 해석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나오게 되죠. 고용 지표를 네. 봐야지 뭔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후덜덜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다음 주에도 웃는 모습으로 목요일날 네. 뵀으면 좋겠네요. 웃는 목요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과자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자 좋아하시나 보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자를 샀는데 네. 2개 집었는데 5,000원이더라고요. 예. 비싼 과자를 드시네요. 예. 우선 오늘 농심이 네. 뭐 국민 과자라고까지 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먹는 이 과자 새우깡 값을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올렸습니다. 네. 기타 무슨 좀 양파링, 자갈치 뭐 이런 이제 쑥스러워하시는데요, 예. 과자 이름에. 예. 품목 가격도 네. 다 올렸고요. 예. 이 일일 즉석밥이라고 그러죠. 네. 즉석밥도 평균 9.9% 올렸고 주스도 한 8% 정도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균 한 7.5% 정도 네. 주요 스낵류하고 즉석밥 이런 가격들을 농심이 일제히 7.5%가량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지금 음료업계 1위가 롯데 칠성 음료인데요. 여기서 사이다를 비롯해서 한 14개 품목 가격을 평균 6.5% 올렸습니다. 네. 사이다 값도 올랐고 작년 연말이었죠. 그 코카콜라가 출고 가격을 평균 한 6.5%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최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리바게트 네. 여기도 지난달 15일, 1월 15일부터 무려 193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7%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네. 작년 말엔 이것 역시 대표 품목이죠. 초코파이. 네. 오리온 초코파이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고요. 해태제과도 역시 여러 가지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자, 음료, 빵 이런 가격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네. 올리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봅니다. 뭐 과자값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자를 또 우리 좋아하시는 김은경 기자께서 어떤지 네.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그럼 한꺼번에 올리느냐 이 문제를 사실 따져 들어가 보면은요. 네. 지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별의별 요금을 다 묶어놨습니다. 못 올리게 했었죠. 예. 네. 기름값 올라가니까 기름값 못 올리게 했고 그때 네. 뭐 정유사 주유소 뭐 장부까지 뒤져가면서 예. 아무튼 뭐 못 올리게 막았었고요. 심지어 뭐 우유 가격도 못 올리게 하고 특히 몇몇 품목은 가격을 올렸다가 정부가 뭐라 그러니까 다시 며칠 만에 다시 그렇죠. 환원시키는 예. 그 웃지 못할 해프닝 예.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어떤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한다거나 거기 그 가격 인상 과정에서 무슨 담합이 있었거나 그런 불공정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가 나서서 당연히 다스려야 될 문제인데 네. 그렇지 않고 이 시시콜콜 진짜 이 과자 가격까지 정부가 규제를 했다는 데서는 일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못 올리니까 네. 그때 올려야 될 때 못 올리고 이제 뭐 어차피 국제 밀가루 가격 올리고 인건비 올리고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건 점차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민간 과자값까지 정부가 시시콜콜 관여하고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누적이 돼서 쌓여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하필이면 지금이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가 관리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시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기업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 연초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네. 지금 물가를 올리고 이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가격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결정 과정에서 어떤 담합이라든가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당연히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가격까지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영구히 못 올릴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예. 없는데 그 결국 이게 누적이 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작년에 전기요금이 2번 올랐거든요. 네. 연초하고 연말. 3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4번 올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못 올리게 계속 묶어 놓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고 결국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사상 유례 없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기식으로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지표 물가와는 다르게 여전히 이제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MB 물가라고 해가지고 몇몇 품목까지 정해가지고 담당 네. 과장도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당국이다 뭐 이런 말까지 네. 해가면서 뭐 온갖 시시콜콜 품목들을 다 조사하고 뭐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뭐 관계자들 불러다가 뭐라 하고 막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건 이 70년대 정부가 개별 품목의 물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던 그 시절에 있었던 얘기지 이 시장경제 개방경제 국가에서 네. 개별 과자 품목 우유값 뭐 이 청량음료값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 하에서는 뭐 이게 물가가 안정됐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한꺼번에 이게 그렇죠. 몰아치기식으로 소나기식 예. 인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후유증이 클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은 있어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막 네. 줄줄이 인상한다고. 편승 인상도 있죠, 분명히. 예. 그랬다가 또 이게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도 네. 다른 핑계를 대면서 뭐 물류가 올랐다. 네. 이러면서 가격을 절대 내리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 안 오르는 것은 월급과 성적이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객 정보 이번에 카드사에서 네. 유출됐던 사건이 뭐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순위권에 드는데 세계 역대 사고 3위라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 참 불명예스러운 동메달인데요. 네. 이번에 국민카드, 농협카드, 또 롯데카드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무려 1억 400만 건입니다. 네. 이 1억 400만 건이면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예. 역대 1위 기록은 지난 2012년에 2년 전이죠. 중국의 이 로드웨이 DNB라는 회사에서 1억 5천만 건의 인구 빠져나갔고요. 네. 중국은 하긴 뭐 근데 이 10몇 억 인구니까 1억 5천만 건이라고 하더라도 비율로 보면은 우리나라 1억 400만 건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그렇죠. 거의 전 국민이 털린 셈인데 네. 어쨌든 절대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1위였고 두 번째가 미국의 이 하틀란트 페이먼트 시스템 이게 아마 뭐 예. 결제 대행 회사 같은 데인데 여기에 2009년에 1억 3천만 건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록상으로는 세 번째지만 네. 이 그 나라 경제 규모나 이 인구 규모 대비로 본다면 이번 게 사실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 말인데 예. 어느 정도 또 후유증을 가져올지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예.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 2년, 3년 전이었던가요? 네. 네이트, 싸이월드가 몽땅 털린 적이 있었죠. 네. 그때 3,50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1억 400만 건이면, 물론 여기는 이제 중복 가입자들이 있고, 1억 명이 이게 빠져나간 건 네.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건수로 1억 건이 넘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미국보다 땅덩이도 적고 인구수도 적은데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예.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이 다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네. 틀렸다는 표현이 좀 과하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죠. 네. 예.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이건 또 왜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가요?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건 이제 의료비 가운데 예.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겁니다.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본인 부담이 되겠죠.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2년 기준으로 62.5%. 그러니까 100만 원의 진료비가 나갔으면은 건강보험에서 62만 5천 원을 해줬고 개인들이 네. 37만 5천 원을 했다는 건데 건강보장보험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네.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많이 커버해 주는 건 사실인데 이 의료기술이 발전되다 보면은 이른바 비급여 항목들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그러니까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치료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의 진료가 되겠죠. 네.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 역시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예. 국민 부담은 여전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선 변호사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 세무와 관련해서도 국선 세무 대리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국세와 관련해서 억울한 일 없게 무료로 세무 업무를 봐드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어떤지 잠시 후 2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은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무와 관련해서는 누가 이제 대리해주는 사람이 무료로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형편이 어려운 영세한 납세자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부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실에 한동현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선 세무 대리인 제도 제가 이렇게 그냥 임의로 말씀드렸는데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이제 국가가 선임하는 세무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도가 시행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영세 납세자라는 것은 형편이 좀 어려우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세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 불복 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불복이라는 것만 언뜻 들어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국세에 관한 정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정부가 또 세금을 오히려 환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 법원으로 가기 전에 행정부 내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 그리고 국세청 본청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등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복 청구군요. 네. 이의를 신청을 하거나 심사를 청구하는. 근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그러면은 배경을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예. 그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제기하는 소액 불복 청구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납세자의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모색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영세 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인용률이라고 말씀하신 게 납세자가 승리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불복 청구를 했는데 인용률이 낮은 것이 실제로는 그런 걸 인정을 해줄 만한데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제도를 만드셨겠네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과세 처분은 성격 같은 것에 많이 달려 있는데 그래도 영세 납세자가 그런 이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조력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를 변호할 능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국선 이 세무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한 개인으로서 재산 3억 원 미만인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영세 납세자와 거리가 있어서
일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익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3억 원이 안 되고 이렇게 청구세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1,000만 원 미만. 예, 미만인 개인들이 불복 청구를 할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게 국세에 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들 좀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국세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국세 불복, 예. 불복에 관해서만 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셨는데 소득 요건은 고려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소득 수준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일단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는 그 시간 등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소득은 좀 불안정합니다. 작년 소득하고 재작년 소득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기준이 좀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보유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예. 또 일정 수익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일정 정도는 감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재산 3억 원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 봐야지 될까요?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인가요? 네. 부동산, 회원권, 주식, 예. 그리고 자동차 이 네 가지 재산을 하는데요. 예. 이제 3억 원 기준을 만들 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유 재산 가액별 청구 건수를 분석하고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할 대상자를 다양하게 이제 분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였는데요. 재산 가액 5억 원 미만으로 하면 납세자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세무대리인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요. 1억 원 미만으로 하면 지원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서 네. 3억 원 미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납세자를 좀 도와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이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추산해 보면은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 영세 납세자는 연간 한 700건에서 800건 정도로 예상되고요. 제도가 정착되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국선 변호인 제도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내용이 들어가면은 좀 많이 틀리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이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형사 피고인에게 국비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이제 최초로 이번에 이제 시행되는데요. 세무대리인의 지식기부 차원에서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진해서 내가 무보수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얼마나 모집 인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집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결과 예.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에 기여할 어떤 기회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을 받게 된다. 내가 자격이 돼서 받게 되면은, 그럼 그 개인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식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무 전문가를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이촉하기 때문에요. 네. 무료로 불복 청구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보수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네. 납세자가 과세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 청구를 제기하면은 네. 각 관서에서 지원 대상 영세 납세자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예. 그 후에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국선 세무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요. 거기에 이제 안내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를
그 지정 신청서를 안내문에 첨부해서 이제 네. 보내드리는데요. 예. 그때 보내드린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렵지 않네요. 알려주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들 분들이나 또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아마 대리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2월 5일 어제지요. 예.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각 관서별로 국선 대리인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식기부에 참여하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분들께서는 각 관서별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관서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하시는 대리인분들은 자격 요건이 따로 뭐 특별하게 제한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예. 앞에 네. 언급했듯이 예. 이제 국세 불복 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법에 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은 국선 세무대리인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각 관서에서는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가능하면은 조세법에 대한 학식과 예.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를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몇 분 정도를 위촉하실 계획인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게 되면은 뭐 1년씩 하나요? 예, 일단 국선 세무대리인은 각 관서별로 위촉합니다. 예. 위촉 인원은 본청이 13명, 6개 지방국세청이 23명, 111개 세무서 201명 등 총 237명을 위촉합니다. 네. 그리고 국선 세무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 됩니다. 아, 2년 동안 그러면 예.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럼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지식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걸 하게 되면은 뭐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진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국세청에서는 국선 세무대리인 명단을 일단 각 세무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명예감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활동이 우수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이촉 시에 우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이제 무보수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대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돈을 받고 이런 업무를 했던 분들이 좀 반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무 대리 업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제 그 세무 대리인이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만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본 결과 회계사나 세무사를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네. 의도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2월 중에 국선 세무대리인을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국선 네. 대리인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예.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세금하면은 어떻게 세원을 확보해서 더 많이 얻느냐만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네. 좀 납세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생긴다니까 좀 반갑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세청의 한동현 심사 1 담당관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셨죠? 무지무지 바빴습니다. 네, 글로벌 일주일 동안. 시장은 정말
항상 불난 호떡집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주 많이 그러셨을 텐데 예, 예. 이게 금융시장 요동치다 보니까 외신들이 쓰는 용어들도 상당히 또 새로운 게 막 나오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용어들을 풀어주신다고 하셔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 말이 나왔어요. 이 소프트 패치. 네. 네, 미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 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소프트 패치가 뭔가요? 예, 뭐 이제 영어로 하면 패치라는 게 우리 감기 걸리거나 뭐 상처 나면 붙이는 네, 그런 이제 밴드를 얘기하는데 소프트 패치라 그러면 이제 작은 뭐 밴드 정도로 네,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상처가 크지 않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경제로 봤을 때 상처가 크지 않다는 거는 경제가 성장하다가 잠깐 좀 부진한 국면에 빠진 거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말에는 이제 잠깐 좀 부진해졌지만 네. 앞으로는 좀 반등할 거다. 그 내용까지 그렇죠. 같이 좀 포함을 하고 있는 말인데 네, 요게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지금 뭐 버냉키 옐런 그 연준 의장보다 앞서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네, 그 앨런 그린스펀이 2002년에 만든 말이고요. 지금 소프트 패치라는 말이 왜 나오냐,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떠냐, 그런 걸 좀 보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매우 좋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용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가 좋았었는데, 네, 최근 한 1, 2주간 나온 지표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8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고 고용 지표도 뭐 한파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네. 예상보다 뭐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꺾이는 흐름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소프트 패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직 그 겨울 한파 때문에 좀 이게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거지. 네. 아주 뭐 미국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런 좀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내일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1월 지표가 이제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 패치는 아니나 좀 더 이제 그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는 지금 월가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실업률이나 일자리나. 예, 한 18만 개 정도, 네. 뭐 많은 데는 19만 개 정도 보고 있는 데도 있고, 예. 그 실업률은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6.7%였는데 이게 6.6%까지 예. 뭐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뭐 나중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업률이 6.5%인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연준이 좀 강한 통화 정책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예상까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반응도 궁금해요.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체질이 됐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이럴 때는 또 과도하게 또 흥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풀던 것을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또 테이퍼노믹스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예, 뭐 테이퍼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했던 말이고 예. 테이퍼노믹스라고 하면 테이퍼링 때문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파장. 네.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제 그 부작용 중에 이제 신흥국들 뭐 네. 환율 불안이라든가 뭐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 인도 또 동유럽까지 그 신흥국들이 좀 불안해지고 있고 또 이런 게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뭐 요즘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선진국까지 같이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금융 경련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퍼펙트 스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태풍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뭐 2개, 3개 이상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네.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하고 금융 경련은 이제 뭐 발작적인 뭐 경제 얘기라고 네. 하는데 흔히 이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 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최근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 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신흥국들이 좀 경련을 일으키는 네.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이제 테이퍼노믹스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반대되는 의미로 라자노믹스라고 또 요즘에 있는데요. 혹시 라구람 라잔에다 붙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이라고 있는데 네. 근데 인도가 이제 하도 투기 세력들한테 공격 대상이 되니까 예. 이 라잔이라는 유명한 그 IMF 예. 이코노미스트 출신을 그 이제 중앙은행 총재로 이제 그렇죠. 영입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연준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좀 인도 경제를 좀 살릴 구세주 역할을 네.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라잔의 경제 정책을 라자노믹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부르는군요. 저는 그래서 이 라잔이 그러니까 네. 석학으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2008년 금융위기를 예고했던 사람으로 상당히 유명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연준의 테이퍼링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제 위치가 정말 이 교수에서 정부로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 자리가 사람을 예. 만든다는 말이 딱 적당한 그러니까요. 말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을 땐 이런 말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신흥국 불안 때문에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우리가 얘기했던 꽃보다 남자의 F4는 아니고 네. F5 나오고 또 뭐 엣지 8 뭐 이런 말들이 예.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예, 이제 프레자일 5, 뭐 F5를 이제 그 영어로 하면 프레자일 5인데 예.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 이제 깨지기 쉬운 물건은 프레자일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깨지기 쉬운 나라, 좀 허약한 나라 이렇게 5개 나라를 뽑아서 프레자일 5라고 하고요. 네.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5개 나라를 예, 이렇게 부르고 이 나라 공통점은 이제 경상수지 적자, 또 재정이나 GDP가 부실한 공통점이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터키가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이 5개 나라에다가 3개 나라를 더하면 이제 엣지 8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3나라, 헝가리, 칠레, 폴란드 3나라를 합치는데 엣지라는 말이 이제 벼랑 끝이라는 그런 말인데 지금 벼랑 끝에 있는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좀 그 말을 붙였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나라는 이제 펀더멘탈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신흥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나라 금융시장,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어서 글로벌 전문가들이 좀 주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엣지 8이라는 말까지 이제 만들어서 좀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패션업계에서는 엣지를 좋은 말로 쓰던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는군요. 예, 여기서는 네.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팁스, 이건 보통 이제 물가연동 채권을 얘기를 할 때 팁스라고 하는데 예. 나라들을 대표하는 단어로도 쓰이죠. 예, 이제 동남아시아, 태국의 T, 인도네시아의 I, 필리핀의 P, 그래서 이제 팁스라고 하는데 네. 예, 이 동남아시아에서 또 허약한 펀더멘털을 가진 3나라. 네. 특히 이 나라는 경제 불안과 함께 정치적인 좀 불안, 뭐 태국 좀 유명하지 예.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이제 프런티어 마켓이라고 요즘에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흥국들보다는 이제 좀 개발이 덜 된 나라를 네. 뜻하는데 아무래도 신흥국들보다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기를 겪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고 요즘에 신흥국에서 빠진 돈이 프런티어 마켓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실제로들 가고 있다고 하나요? 예, 조금씩 이제 많은 물량은 아니고 조금씩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프론티어 마켓에 포함이 돼 있고 뭐 크로아티아 뭐 오만 뭐 이런 나라들도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에는 좀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돈을 빼놨다가 이 나라들 성장하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진앙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 여기서는 이제 달러에다가 메시 달러, 테베스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뭐 이제 다른 달러 이렇게 뭐 붙이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축구 선수 이름 붙이는 거는 처음 봤어요. 예, 아르헨티나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는 좀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이 환율 관련해서 암시장이 굉장히 네. 좀 활성화가 돼 있고요. 암시장 거래가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공식 환율이 1달러당 7페소 한 8페소 정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하고 암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게 뭐 1달러당 10페소, 네. 11페소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제 이 10페소가 이제 메시가 달고 있는 등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메시 달러라고 예. 하고 이게 이제 작년 5월에 이게 그 페소가 이제 10페소여가지고 작년에 예. 5월에 나온 말이 메시 달러고요. 올해 1월에는 이제 11페소까지 이제 가니까 네. 테베스가 이제 번호가 11번인데 그렇군요. 테베스 달러라는 예. 말을 이제 붙였고 네. 테베스는 우리나라 그 축구 팬들도 많이 아실 건데 이제 네. 박지성이 이제 맨유 있을 때 절친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에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나요? 예, 네. 그게 한데 예, 하여튼 뭐 지금은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축구는 메시가 잘하는데 암시장에서는 테베스가 더 유명하다 그런 예. 말도 이제 좀 있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그 외환위기에 임박한 아르헨티나의 어떤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고 아르헨티나 지금 외환 보유액이 한 28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가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아르헨티나 항상 이 외환 보유액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항상 그 외환위기 단골 그렇죠. 손님으로 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또 방어하는데 써서 또 이렇게 바닥이 났다고도 하고. 네네. 근데 참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레이트 로테이션, 리버스 로테이션. 근데 작년 말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신흥국 위기가 오니까 바로 또 리버스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채권에 있던 돈을 주식으로 이제 그 옮기는 네. 큰 손들이 이제 주로 자금을 옮기는 거를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때문에 뉴욕 주가가 사상 최고치 네. 기록했고 일본도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